아스날이 2골을 기록하며 경기를 굳히는 듯 했습니다. 흐름은 분명 아스날 쪽으로 기울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반 아스날의 구조적인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연속 2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죠. 아스날은 리그 22팀과 무승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경기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그리고 아스날이 드러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스날은 사카를 축으로 한 4-2-3-1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왼발잡이인 사카와 마두에케를 활용해 상대 왼쪽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울브스는 5-4-1 블록을 구축합니다. 후방에 9명을 배치하며 강한 수비 구조를 형성했죠. 아스날이 측면 공격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선택입니다. 5-3-2가 아닌 5-4-1을 통해 측면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울브스는 전방 압박에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스날이 대부분의 볼을 소유하면서 경기를 통제하기 시작했죠. 우선 암스트롱을 상대로 센터백이 2대1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방에 세 번째 빌드업 자원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양쪽 풀백을 더 깊게 올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럴 경우 마두에케와 마르티넬리를 하프 공간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중원 수적 우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울브스 백라인에 강한 과부하를 만들 수 있는 그림이었죠. 하지만 아르테타는 이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다. 위험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수비 전환 시 풀백 지역에 넓은 공간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마두에케와 마르티넬리는 하프 스페이스 플레이에 특화된 유형은 아닙니다. 측면에서 풀백과 1대1로 맞서는 상황이 더 효율적입니다. 결국 한 명의 풀백만 오버래핑에 가담합니다. 나머지 풀백은 안쪽으로 좁혀 3백 형태를 만들었죠. 이 역할은 인카피에와 팀버가 상황에 따라 번갈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을 택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울브스는 단순히 5-4-1 블록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스날이 센터백 2명으로 빌드업을 전개할 때 순간적으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립니다. 윙포드 한 명이 남은 센터백을 견제하며 2대2 구도를 만듭니다. 빌드업 방향을 풀백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순간 비어진 측면 공간을 윙백이 깊게 점프합니다. 일시적으로 4-4-2 형태의 전방 압박이 만들어집니다. 이 역할은 기동성이 뛰어난 차추아가 주로 수행했습니다. 해당 장면을 보면 아스날 후방에는 2명만 남아있습니다. 울브스는 이를 노려 윙포드를 안쪽으로 좁히며 2대2 구도를 형성합니다. 이때 벨가르드는 차추아에게 전진을 지시합니다. 가브리엘의 패스 선택지가 인카피에로 제한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차추아의 강한 전진으로 순간적인 4-4-2 압박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패스 미스를 유도해 스로인을 얻어낼 수 있었죠. 비슷한 장면이 한 차례 더 나옵니다. 인카피에는 풀백 위치에 있다가 빠르게 내려와 3백을 형성하려 합니다. 센터백이 1대1 압박받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었죠. 실제로 울브스는 다시 전방 압박을 가동합니다. 차추아가 점프해 4-4-1을 만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스토퍼 모스케라가 측면 커버에 나섭니다. 침투하는 라이스와 사카의 움직임까지 동시에 통제합니다. 결과적으로 측면 전진은 차단됩니다. 즉 울브스의 순간적인 4-4-2 전환 압박 때문에 아스날 풀백 중 한 명은 후방 인버팅을 선택합니다. 팀버와 인카피에는 번갈아 세 번째 빌드업 옵션으로 남는 구조였죠. 여기서 기본 축은 수비맨디의 단일 피벗입니다. 라이스와 사카는 각각 하프 공간에 위치합니다. 이때 팀버가 3백의 일원이 되거나 높은 하프 공간에 위치할 때 사카는 바깥으로 빠져 마두에케와 상호작용했습니다. 그는 라인 사이에서 돌아서기보다는 측면에서 볼을 받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팀버까지 가세하며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성을 확보합니다. 왼쪽 또한 유사한 구조였습니다. 라이스가 합세해 삼각형을 만들고 측면 스위칭을 시도합니다. 지속적인 위치 교환으로 수비 간격을 벌리려는 의도였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는 전반 4분 만에 드러납니다. 팀버가 수비맨디와 패스를 주고받으며 전진을 시도합니다. 오른쪽에서 다이아몬드 형태를 만들며 볼을 순환합니다. 이는 마크 혼란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후 특유의 파포스트 크로스로 공격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물론 직접적인 슈팅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왼쪽 공격으로 전환됩니다. 마르티넬리가 2명을 끌어내며 공간을 만듭니다. 이 틈에 라이스의 파포스트 크로스 구도가 다시 형성됩니다. 두 수비를 묶어낸 순간 사카가 배우로 침투합니다. 결국 선제골로 연결됩니다. 즉 좌우 스위칭으로 수비를 흔들고 파포스트 공략으로 득점을 완성한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팀버와 인카피에의 시적절한 움직임입니다. 그들의 역동성은 측면에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팀버는 낮은 위치에서 마네를 끌어당깁니다. 마두에케에게 더 넓은 공간이 열립니다. 이후 오버래핑으로 또 다른 측면 옵션을 제공합니다. 혹은 마두에케의 침투 타이밍에 맞춰 전환 루트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그의 높은 위치 선정은 윙포워드를 후방에 묶어두며 역습을 억제하는 기능도 수행하죠. 인카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터치라인과 하프 스페이스를 넘나들며 균열을 노렸습니다. 특히 후반 55분 직접적인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수비시야 밖에서 횡으로 움직이다가 순간적으로 종으로 침투하며 5백 라인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이처럼 풀백의 움직임은 전방 공격수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토퍼 한 명을 높은 위치에 고정시키며 침투 공간을 확보합니다. 팀버의 위치 선정 덕분에 요케레스가 수비시야 바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두에케의 슈팅까지 이끌어냈죠. 또한
팀버가 직접 볼을 운반하며 찬스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요케레스는 전반적으로 고립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이는 아스날의 구조적 특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원톱 체제에서 그는 혼자 다수의 수비수를 상대해야 합니다. 이를 완화하려면 포켓이나 하프 공간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스날은 주로 측면 공격에 치중했습니다. 결국 요케레스가 스스로 다양한 동선을 만들어야 했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수적 열세에 놓였고 시간이 흐를수록 존재감이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스날의 아쉬운 지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공격 국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서며 볼 통제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울브스가 전방과 달리 전방부터 강한 압력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스코어를 따라가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스날은 피벗을 활용해 압박을 흘려보내거나 후방 스위칭으로 탈압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짧은 빌드업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린 환경 속에서 실수 위험을 의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울브스 윙백과 센터백이 깊게 전진하는 장면도 많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라의 롱볼로 1대1 구도를 만들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물론 선택 자체는 납득 가능한 흐름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롱볼 이후 공격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공중경합에서도 세컨볼 회수에서도 밀렸습니다. 오히려 울브스에게 재차 공격 기회를 내줬죠. 해당 장면에서도 같은 구조가 나옵니다. 울브스는 윙백과 센터백까지 전진시켜 강한 압박을 가합니다. 라야는 이를 역이용해 롱볼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공중볼 경합에서 밀렸고 세컨볼 역시 회수하지 못합니다. 전방 4명이 한 번에 배제됩니다. 결국 30초 이상 울브스의 볼 순환이 이어집니다. 마무리는 암스트롱의 슈팅까지 연결됐죠. 이후 이어진 골킥 상황도 유사합니다. 라야는 다시 롱볼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루즈볼 확보에 실패합니다. 곧바로 울브스의 2차 공격까지 이어졌죠. 즉 전반과는 달리 후반전은 울브스가 주도하는 구도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접근을 끝까지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롱볼 경합을 반복적으로 만들고 빠른 전개로 쐐기골을 노리려는 의도가 짙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무리한 선택이었습니다. 오히려 울브스가 다시 소유권을 되찾았죠. 이전에 분석했던 맨시티와 울브스 경기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펩과 아르테타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당시 펩은 경기를 굳히기 위해 롱볼 침투 비중을 줄입니다. 대신 도크를 투입해 측면 1대1 빈도를 높였죠. 측면에서 공을 잃더라도 역습거리가 길고 코너킥까지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스날은 달랐습니다. 경합 시퀀스 빈도를 높이고 템포를 올리는 판단을 했죠. 첫 번째 실점 장면도 같은 맥락입니다. 2대0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르티넬리는 적극적인 침투를 시도합니다. 터치라인을 밟고 템포를 낮추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가브리엘은 공격적인 패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경합 상황이 빈번해집니다. 볼을 안정적으로 소유하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문제는 이유였습니다. 아스날은 루즈볼을 회수하지 못합니다. 라이스의 압박 가담이 한 박자 늦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 시퀀스는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진 장면에서 마르티넬리와 마두에케가 경합에서 쉽게 벗겨집니다. 여기서 마르티넬리는 역습을 위해 자신의 위치를 이탈한 상황입니다. 결국 측면 전환을 허용할 때 인카피에 앞에 보호막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실점을 허용합니다. 즉 후반 운영의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것이죠. 그리고 막판 실점 직전 시퀀스 역시 무질서하고 혼잡했습니다. 경합에서 이긴 팀이 곧바로 전개하는 5대5 상황이 된 것이죠. 이 장면에서 아로코다레가 롱볼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아스날은 즉시 라인을 깊게 내립니다. 문제는 그 후퇴의 폭이 과도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얼리 크로스가 예상될 때는 수비 라인을 적절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경합 지점을 최대한 높이고 박스 안 혼전을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수비 라인 높이입니다. 물론 높이에 따라 장단점이 있지만 그 정도가 과도하면 안됩니다. 제 축구 전술 개념서에서도 이 개념을 예시를 통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점 직전 후방 라인 높이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라야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전진해 있습니다. 볼이 애매한 구역으로 떨어질 경우 수비 라인 충돌 위험이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사카의 선제골도 이런 형태에서 나온 결과인 걸 우리는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결국 의사소통까지 어긋나면서 실제로 그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동점골을 허용했죠. 막판 울브스의 공세를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르테타는 기존 방식대로 측면을 공략하며 공격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후반 경기 운영과 리스크 관리에서 미흡함이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승점 3점이 아닌 1점에 그쳤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아스날 경기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